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여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현지 시각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시 한 50분쯤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오후 한 5시, 저녁 5시 향해 가고 있겠군요. 연일 비가 옵니다. 오전에는 조금 말랐다가 조금 전에 인도 식당에 런치 프로모션 커리 라이스 먹고 오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때 아닌 건기 장마에 당혹스럽습니다. 하늘은 계속 이렇게 흐려져 있고, 네, 땅은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고요. 여기 한 달 살기를 한 지도 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오늘이 11일이니까 26일 떠나가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캄보디아에 한 달 살기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2019년도에 그때도 1월 달이었어요. 한 달 살기를 시엠 레아프, 네,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했고요. 부지런히 유적 답사도 하고 톤레사 호수도 가보고 뭐 그랬습니다. 한 달 살기 2번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조금 기록에 남겨두고 가볼까 싶습니다. 느낌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비교들 가운데서 곡해되거나 오해되거나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나 예측을 많이 뒤집어 놓는 그런 실제 체감도들이 있어서 조금 기록에 남겨둘까 합니다. 일단 물가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지금 내전 중인, 또 군사 쿠데타 아직 정리가 덜 된 미얀마를 제외해 놓고, 미얀마 너도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지긴 한데요, 라오스와 더불어 여기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서 또 빈국 중에서 최빈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한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국가 사이즈도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에 여기 수도 프놈펜 인구가 200만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여타 말할 게 없을 정도. 과거 어쨌든 이들의 선조들인지 아니면은 또 국경을 뭐 이래저래 극화하다 보니까 우연히 선조가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복잡하거든요. 지들끼리도 또 뭐 태국이나 라오스하고도 거기에 대한 분쟁 많고요. 역사적인 거요. 중세 고대 크메르 문명 덕분에 그것도 뭐 정확치는 않지만 이들의 선조들인지, 태국이나 그쪽에 라오스에서는 또 자기 쪽이 선조들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역이 이 국가의 지금 국토 속에 포함된 덕분에 국내 생산의 상당 부분을 관광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죠.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비자 피도 뭐 무조건 하고 $40씩 받아 먹는 상황이니까 엄청 비싸죠. 다 앙코르와트 그 크메르 문명 유적지 때문이죠. 그거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또 최빈국, 라오스와 더불어서. 그런데 실제 와보면은 물가는 물론 우리나라의 물가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씀씀이 비교해서는 그 체감도가 엄청나게 싼 거 맞습니다. 맞고요. 또 여기 현지 물가로 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관광객 물가, 또 여기에 잘 사는 그런 부자들의 물가, 네. 어쨌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또 당연한 비교이기도 하고요. 또 거리적으로도 가깝죠. 여기 수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 수도 하노이 아니고 호치민이죠. 하노이는 이제 실제적인 수도고 호치민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발달했고 크고 하니까요. 규모는 더 크죠. 네. 뭐 빌딩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규모도 당연히 더 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호치민에서도 한 달 살기를 한 2번이나 하고 여기서도 2번이나 하는데 물가가 여기가 더 비싼 것 같아요. 호치민보다. 실제 그래요. 오히려 시엠립이 뭐 베트남도 다낭이나 야짱이 더 그렇긴 하지만요. 달랐어요. 시엠립이 더 싼 것 같아요. 여기가 수도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보통 관광지면 비싸야 정상 아닌가 싶긴 한데 시엠립이 더 싼 것 같고 여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물가가 절대 싸지 않다는 거. 최빈국임에도 그거 기대하고 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특히나 현지 물가에 완전 적응하지 않고 관광객 물가나 혹은 뭐 그런 거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의 같이 편성해서 쓰고 하면은 거의 한국에서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또 여기 뭐 한인 식당 찾아다니고 또 여기 괜찮은 식당 현지인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이 찾는 식당들 또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나 업소들 찾아다니면은 그거는 답 안 나옵니다. 거의 한국 정도까지 돈 써야 돼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냥 그걸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현지인들 또 서민들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들도 이용해요. 그럼 뭐냐? 버는 족족 다 쓰는 거죠. 남는 저축 이런 개념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좀 이렇게 비하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표현하는데 여기는 더 심해요. 그게 실제로 버는 수입이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보다 낫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는 여기가 호치민이랑 비슷하니까 거의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제 자산 가치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빈부격차는 제가 볼 때 엄청나고요. 인구가 많은 대신에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여기는 다 비싼 자동차. 얼마나 잘 사는지. 물론 가격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싸게 내놓는 탓도 있겠지만 렉서스, 토요타, 캠리 넘칩니다. 포드, 랜드로버 아무튼 뭐 막 이제 나오는 대로 그냥 브랜드하고 차 그거하고 그냥 섞여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차들. 아우디, 네, 엄청납니다. 여기에 빈부격차, 양극화.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쓸 게 많으니까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더불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베트남은 인구가 많고 또 소위 일종의 유통혁명이죠. 또 우리나라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것들 많이 흡수했잖아요. 그 와중에서 그런 유통혁명에 대한 감각이나 노하우들을 어떤 경영적인 그런 기법들을 많이 흡수했을 거예요. 물가를 낮추는 거죠. 서민 물가를. 마치 유럽에서 독일을 그러하듯이. 굉장히 싸게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리고 대량으로 박리담회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비싸지 않아요.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태국이나 오히려 필리핀이 지금 폭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태국이나 베트남은 실제로 지들끼리도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게 물가도 그리고 또 환율 방어도 뭐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고정 확률하고 또 굉장히 개입 많이 하고 하면서 또 그걸 봐주잖아요. 개발도상국이라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베트남이나 태국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고 특히 베트남은 현재
노동시장, 중국을 대신할 노동시장으로서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부분 그렇고요. 연동해서 한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의 어떤 인심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거, 이게 조금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제가 뭐 직설적으로 제가 느낀 바들, 또 제가 직관적으로 통찰한 바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어떤 우리에게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후진국이고 못 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순진하고 순박하고 착할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 지금 되게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이상하게 곡해를 하고 해서 못되고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순진하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CM립에 있을 때가 벌써 5년, 2019년, 21, 23, 24, 24, 한 4, 5년 지났네요. 시간의 어떤 시간 변인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혹은 여기가 또 도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때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고, 일단 거기 총구석하고 여기 도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거기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관광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적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입장도 생각만큼 그렇게 자격지심 쩝니다. 되게 경계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2번 받았어요. 현지인에게. 뭐지?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 너무 날뛰고 잘난 체하고 이제 잘 나가고 하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적대시 우리를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이런 지금 그 레토릭들을 계속해서 유튜버들이 어설픈 이상한 거지 그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 막 생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자격지심 쩔어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한류 문화 접촉한 이후에 크게 우리가 오히려 이슈가 나기는 베트남 쪽하고 이슈가 많이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꾸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 크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 내지는 많이 시기 질투? 오히려 베트남이 그럴 것 같은데 베트남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친화적이고 현지 느낌은 우리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 그리고 지들이 정신없거든. 굳이 그런 가짜뉴스 생산하면서 거기에 긍긍전전해서 자격지심에 쩔 이유가 굉장히 지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물론 중국식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중국 애들은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독특하죠. 그 스타일 자체가 국수주의, 너무 왜곡된 굴절된 그런 국수주의. 아무튼 베트남은 지금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친구 아니냐, 같이 협력 관계 아니냐, 우리 잘 나간다, 우리 곧 한국 따라잡을 수 있을걸, 우리 친구야. 박항서 매직도 있고요, 박항서 이펙트도 있고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잖아요. 너그러워요. 한국인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그 말이 딱 적용되는 것이 범죄율, 그리고 치안.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태국보다 베트남 치안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 험한 호치민 외곽의 도미터리, 정말 하층민들만 있는 그 도미터리 12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만났던 미국인 그 학원 강사 이야기, 여기서도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가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범죄율, 호치민하고 비교도 하지 말래요. 여긴 정말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2번, 3번 신신당부합니다. 저한테. 한국 잘한다고, 한국 좋아, 한국에서도 학원 강사를 했고 알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어딘가 했던데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 오면은 정말 범죄, 치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답 안 나오는 거 맞거든요. 여기 범죄율 되게 높고, 오히려 베트남은 조금 제가 과장하자면은 호치민, 뭐 다낭 야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진짜 범죄율 없잖아요. 소매치기 날치기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호치민만 예를 들어도 거의 느낌 분위기가 서울의 치안 정도 느낌 분위기가 날 정도예요. 한밤중에 새벽에 돌아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진짜. 제가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정말 하나도 부담이 없을 정도? 되게 안전해요. 강력한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베트남,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곳간에 진심 난다고 잘 살잖아, 나름.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 역동적이잖아. 인구가 1억 2천인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엄청난 인구에다가 국토 넓죠. 그리고 바다를 다, 인도 차이나반도 동해를 다 지들이 다 먹었어. 관광 자원 충분하죠. 심지어 남쪽도 푸꾸옥, 원래 여기 캄보디아 땅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자부심 쩝니다. 캄보디아하고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푸꾸옥, 실제로 지도 보면은 푸꾸옥이 여기에 유명한 그 이름 잊어버렸다. 여기 왕조하고도 관련 있는 저 해안 섬하고 해안 있는 거기 이름 뭐더라? 그 바로 밑이에요. 푸꾸옥이. 지도상으로는 여기 캄보디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백령도 북위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져서 뺏겼잖아요. 중국하고 전쟁하고도 이겼죠. 나름지들. 미국하고 전쟁하고도 이겼다는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베트남 애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은 거의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베트남은 소위 얘기해서 자기 프라이드, 자기 버프에 충분히 취해서 우리하고 뭐 저기 터키 애들 비슷하게 우리 형제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우리 잘해줄 수 있어. 우리 친해. 바캉스도 잘 알고 우리 그리고 또 특히나 삼성, LG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공장도 건설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무슨 이유에선지 또 어떤 연유에선지 어떤 뒷배경이었는지 어떤 업무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베트남 까고 그 사이를 나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던데 실제 제 경험은 안 그래요. 안전하고 굉장히 사이 좋아요. 베트남하고는요. 베트남 사람들, 현지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절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바캉스 관련 뉴스들도 대부분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기 유튜버들을 이렇게 싸지르고 있는 그런 뉴스들 다 거짓말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기 캄보디아가 지금 그런 거짓 뉴스들이 얘기하는 그런 포맷에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 쩔고 그래서 경계하고 한류 문화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호기심은 갖고 가고 싶어 해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여기 베트남하고도 싸워서 많이 졌고 전쟁도 했고 또 무역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베트남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 캄보디아가 그만큼 못 살아요. 베트남이 훨씬 잘 사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도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불법 체류하고 그 단체 관광 미끼로 해서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사라지고 하는데 얘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해서. 근데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길 자체가. 한국에 간다 그러고 공항에 간다 그러면은 일가 친척들 한 팀
축구단 하나 나와서 배웅하고 마중할 정도예요, 분위기가. 그만큼 외부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한국 가는 게 어려워요. 꿈이에요. 가서 돈 벌어 오면은 엄청 부자 되거든. 물가 차이가 워낙 나고 임금 차이가 워낙 나니까. 심지어는 베트남 가서 일해야 될 정도로, 베트남이 얘들한테 워너비일 정도니까 할 말 다 있지 않나요? 솔직히 물가 수준이나 여기에 어떤 경제 수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워너비나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한류 컨텐츠 덕분에요.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좋아요. 다 좋고요. 또 그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다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혹은 여기 방문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일단 그냥 범죄의 대상이고 착취하는 대상이고,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워낙 이제 사실 근본이 없어져 버렸고 고향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린 서울이라는 공화국, 서울공화국. 우리 지방 사람들이 한 번씩 당하고 또 뒤통수 맞고 속 서운해지고 속상하고 할 때는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서울 깍쟁이. 어감상으로는 그렇게 욕 같아 보이지 않는데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서울 깍쟁이. 이게 양면적이란 말이거든요. 앞뒤 다르고 투명하지 않고 사람을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 근본 없는, 그게 고향이라고 그래도 그거 다 이제 떠내기들 아니냐 이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어떤 뿌리를 받고 오래오래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과 커뮤니티, 완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소통하고 전통을 가진다,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죠. 근현대사 중에서 서울사를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사기를 당하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이없이 뒤통수를 맞고 나면 쓰는 표현이 서울 깍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여기 캄보디아 프놈펜 사람들에게 그 표현이 적절해요. 적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심 어린 그런 친근감, 우호적인 그런 감정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율도 높고요. 실제적인 지표들이나 통계들이 제시해 주는 것, 또 많은 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주의를 주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범죄율도 높고 사람들도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깍쟁이들이고 따랐어요. 여기 공산주의 국가가 분명해도 중국이나 저기 베트남은 안 그런가요? 다 똑같죠. 여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그런 거 심한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따랐어요. 순수 그런 거 개나 줘버려. 없습니다. 없어요. 계산적이고 죄예요. 늘 항상 계산하고 제가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또 절도를 당하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베트남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같은 포맷이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주의를 하고 했음에도, 근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틀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기도 당했고. 네, 아무튼 혹시라도 캄보디아에 정착, 체류 하시는 분들의 환상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에 남겨봅니다. 구독자 200명 예, 그래서 그밖에 안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채널이잖아요. 네, 그냥 기록에 남겨두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 자신과 소수의 제 지인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봤을 때 뭐 구독자 1000명은 평생 요원할 것 같고 네, 그 수익 창출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캄보디아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한국인에 대한 감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많은 유튜브들이 과대 포장하고 또 미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 치안과 안전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깍쟁이라는 거, 이중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거, 되게 따랐다는 거, 자본주의에 쩔었다는 거, 물가 미친 듯이 올라 있다는 거, 양극화 심하고, 물론 인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양극화 많이 심하고 잘 살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물가 미친 물가고, 현지의 그 수준들을 생각했을 때 수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자동차 교통문화 치를 뜰 정도고요.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베트남은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례하진 않아요. 속도 줄여요. 얘들은 속도 절대 안 줄여요. 인명경시 풍토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아니 사람이 1억이 넘는 베트남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덜한데 얘들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차들이. 오토바이는 좀 덜하네. 물론 오토바이도, 여기 오토바이들은 폭주족들도, 젊은 친구들 눈빛이 살벌하니 인도인들 보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애들도 있고, 차들은 말도 하지 마세요. 좋은 차들, 잘 사는 차들 그냥 막 밀어붙이고 사람 다치든 말든 정말 아슬아슬아슬하게 그냥 포악 하고 지나가는데, 저도 운전 경력이, 무사고 경력이 제법 오래됐어요. 전국에서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저도 운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이 사람들 정신 있나? 이렇게 인명경시를 해도 진짜 인명경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운전 습관들입니다. 화가 날 정도예요. 베트남을 제가 미화하거나 칭찬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하고 비교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세계를 어딜 가나 사실 결론은 어딜 가나 다 신기루고 무지개이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뭐 거기 새로운 곳이 있겠지. 택도 없는 소리. 가면 그냥 개고생하고 체류 이주 이런 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대부분 한백 커플, 한캄 커플, 한필 커플 이렇게 해서 가족들 만들고 사는 그 남자들, 한국인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무리 성공적으로 외부에 잘 인정받고, 그러니까 일단 남자들이 착해. 그게 성공한 남자들은 무한 착해. 인심이 너무 좋고 배려 좋아. 정말 열심히 해. 지금 몇몇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독자 수 10만 넘는 그런 그 커플들요. 전 세계적으로. 또 동남아시아 많죠. 근데 그분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너무너무너무 착해.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능력 있고 성실해. 그런데 그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 스스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고독, 외로움. 허심탄회하게 속속들이 이 마더텅, 이 모국어의 느낌으로 이거를 이야기 속에 있는 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꺼내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거는 아무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완벽하게 다 통달하고 섭렵하고 했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 느낌 뉘앙스까지. 그리고 마음 깊은, 그리고 또 문화적인 근저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누면서 어떤 상황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모국어로 같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첫 번째 하나. 그거는 해소될 수 없는 근본적인 풀 수 없는 숙제죠. 답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 문제. 말 끝났죠, 게임? 예, 자녀 교육 문제. 한국어 습득 문제. 아이고 2개국어 3개국어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좋은지. 그거
그것도 답 안 나옵니다. 아픈 손가락 됩니다. 특히나 아빠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애들 언어 교육 정말 그냥 무식하게 무지성으로 무지랭이로 뭐 대충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러면은 남자가 한국인 아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예민하다 민감하다 뭔가 생각이 있고 조금 그게 대해서 까칠한 어떤 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답 안 나와요. 그냥 아픈 손가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거야. 한국어도 어설프고 그쪽 나라 말은 좀 제대로 하는데 이거 얘 정체성은 뭐야? 한국인이야 뭐야? 이런 느낌 들면은 어떻게든지 또 2중 3중 국어 완벽하게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 만들고 정말 그런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절대 마음처럼 안 되는 거거든요. 현지의 교육 환경 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사교육 지옥이니 이렇다 저렇다 해도 선택의 폭이 사실 그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콘텐츠나 인프라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요. 노하우에 따라서는 돈 크게 들이지 않고도 사교육, 뭐 공교육권 내에서 미디어, EBS 또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 예산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똑똑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중산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만한, 그래서 가물에 콩 나듯 개천에서 욕 나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사실 굉장히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서 성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 들어서 버리면 얘기가 아주 달라지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그렇다고요. 얘기가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좀 많아져 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제3국 중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많이 못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지표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당연하고요. 인프라 그만큼 구축 안 돼 있으니까요. 인구 적으니까요. 규모의 경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문화적인 부분이든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날은 흐리고 계속 비가 옵니다. 오다 말다 지금은 그쳤는데 오다 말다 해서 갇혀 있습니다. 어디 멀리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날씨만큼 마음도 흐립니다. 느끼는 바도 많고요.